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이상덕 특파원입니다. 사실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2, 3일 동안 삼성전자의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삼성 테크데이를 취재하면서 현장 취재 때문에 라이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따끈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반도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즉 삼성이 엠바고 즉 보도유예 요청을 맞춰서 동시에 해당 내용을 보도해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라고 엊그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강문수 파운드리 부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쉘 퍼스트 전략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쉘 퍼스트 그냥 쉽게 말해서 쉘이라는 것은 약간 조개 껍질이죠. 그러니까 그 껍질, 즉 보통 이 파운드리에서 즉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것이 즉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것인데 즉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안 해야 되는데 마치 비즈니스 본질이 지금 그 주문이 오고 그다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식당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바꿔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파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쉘이라는 것은 껍질이라서 공장을 먼저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주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뜻이었고요. 또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사전에는 좀 감산이 없다.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손쉽게 바꾸지 않겠다라는 한진만 부사장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반도체 위기가 오고 있어서 좀 감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었는데 삼성은 메모리 사업부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대목입니다. 또 올해 그 반도체에서는 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지난 분기에 매출이 86억 4천만 달러, 순이익 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좀 전년 동기 대비 약 각각 16%에서 51% 정도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수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딱 부합해서 괜찮은데 라는 그 평판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번에 마이크로가 이번 분기 매출이 전문가 전망치인 91억 4천만 달러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7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 역시 1.63달러로 전문가 전망치인 주당 2.57달러에 비해서 크게 밑돌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즉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부터는 좀 먹구름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너무 많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 그래서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웨이퍼 기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연평균 321만 장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의 그 능력, 생산의 캐퍼시티가 늘어난 것이죠. 올해 D램 생산 능력은 1988만 장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2171만 장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각각 11.6에서 5.5% 정도 생산 능력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데 이 4천만 장이라는 숫자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장이라는 것은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제 D램 가격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의 수요가 감소를 했죠. 왜 PC 수요가 감소했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로 집에서 이제 PC를 많이 사셨던 분들이 요즘엔 좀 안 사게 됐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또 좀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가 많이 줄었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고 메모리 칩 공급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조업체나 재판매 업체들이 재고를 좀 떨구기 위해서 구매를 좀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램 가격이 18.75% 뭐 8기가 램 같은 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7월에만 8기가바이트 DDR5 계약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줄었고요.
DDR4 계약 가격은 13.19%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이런 가운데 오히려 그 온고잉 하겠다는 그 전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치킨 게임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치킨 게임은 또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반도체 업종을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크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즉 팹, 즉 공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설계 전문 기업을 뜻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퀄컴, AMD, 엔비디아 등이 미국에서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 팹리스 분야입니다. 설계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파운드리는 이들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TSMC가 잘하고 있고 삼성이 또 잘하고 있죠. 또 인텔이 얼마 전 좀 뛰어들어서 시장 약 1% 남짓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 같은 경우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CPU, GPU, 메모리 등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추세가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칩들을 하나의 패키징으로 해서 좀 내놓는 칩들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의 M1 칩 이런 것도 다 시스템 온 칩이고요. 그런데 왜 이 제2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미지는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제가 갖고 와서 좀 죄송합니다. 자, 치킨 게임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적한 도로에서 이제 두 명이 서로를 향해 차를 몰고 직진하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둘 모두 직진을 하면 둘 모두 큰 부상을 입습니다. 한쪽만 만약에 피한다면 피한 쪽은 겁쟁이라는 오명을 받고 그렇지 않고 맞선 쪽은 용기 있는 자로 불립니다. 즉 둘 다 모두 피한다면 둘 다 겁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쟁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온고잉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그 역사가 치킨 게임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D램이라는 것은 미국의 인텔이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생산한 메모리입니다. 당연히 세계 1위는 당시 1970년도에는 인텔이 1위였죠. 그러나 이제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저가 정책으로 이 인텔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놓으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는 약 4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64K D램이 불과 몇 달 새에 이제 30센트까지 떨어졌는데 당시 생산 원가가 1달러 70센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자 출혈 경쟁을 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치킨 게임에서 인텔은 먼 치킨이 돼서 결국엔 D램 생산을 접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텔이 이후 팹리스로 갈아탔었죠. 당시 삼성전자도 이 치킨 게임에서 좀 많이 힘들어서 2천억대 적자를 입은 것으로 좀 그 기록이 있긴 한데 이런 치킨 게임에서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D램 시장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가는 국가였고 메모리는 곧 일본산이었죠. 하지만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기업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이쪽에서 도발은 대만이 먼저 걸었습니다. 이걸 1차 치킨 게임이라고도 누군가는 평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텔까지 포함하면 이게 2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 대만 업계가 당시 주력 제품이었던 512MB DDR2 D램의 가격을 6.8달러에서 0.5달러로 무려 10분의 1 가격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2위, 한때 2위였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을 선언하는데 한때 독일 키몬다는 D램의 2위였고 이듬해는 적자투성이로 바뀝니다. 2008년 당기순 손실이 매출액을 넘어설 정도로 적자폭이 커졌고 2008년 4분기에는 누적 적자가 3조 4천억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나냐와 합작사인 웨이퍼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마이크론에 팔기도 했고 제조 공장 역시 폐쇄를 했지만 계속 어려움에 겪다가 2011년에 완벽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08년도 한번 저희 신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치킨 게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8년 12월 26일 매일경제 신문에 나왔던 기록인데 당시에는 대만이 일본, 미국과 동맹을 맺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대만의 씨엔양 경제부 차관은 파워칩 LP다. 그리고 나냐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만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한다면 한국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엔 한국에서 좀 위기감이 컸었습니다. 이미 이제 2000년대 한 10년 전후로 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0%, 하이닉스가 20% 가깝게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50%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를 미국, 일본, 대만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 3, 4위가 연합을 해서 1위인 국가인 한국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장을 뺏어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단합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도 긴장을 했겠죠. 대만 반도체 업체 1, 2위인 파워치카 나냐가 각각 미국의 엘피다와 일본의 엘피다와 미국의 마이크론과 제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삼국 기업들이 이 세 나라가 연대를 하자라는 그런 대만 정부 그것도 차관의 주장이었는데 곧바로 2010년대 들어서 대만과 일본이 굉장히 큰 증설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통 2차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인텔까지 포함하면 3차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DDR3 D램 가격이 2010년 10월엔 1달러까지 급락합니다. 일본의 엘피다 역시 근데 하지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엘피다 역시 파산을까지 몰렸고 당시 일본 정부가 300억 엔, 채권 은행들이 1000억 엔을 투입을 했는데 겨우 살렸는데 결국에는 파산을 했죠. 그래서 눈물의 땡처리를 했고 마이크론이 이것을 인수를 합니다. 또 대만의 좀 이름도 어려운데 뭐 파워칩이나 프로모스 등 같은 대만의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져서 즉 IR 행사 자체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빅3 체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D램 시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태극기 휘날린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의 점유율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70% 정도 되고요. 기자들도 사실 이런 메모리 D램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은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한다는 게 기사지 잘한다는 게 기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995년에 20곳에 달했던 D램 업체는 이 두 차례, 사실상 인텔까지 포함한 세 차례의 치킨 게임을 겪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거대 빅3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D램 시장은 어느 정도 끝이 냈습니다. 하지만 치킨 게임이 힘들었던 걸까? 2014년도에도 이런 약간 위기가 왔었습니다. 2014 말에도 이제 D램 업계가 다시 한번 불황에 직면하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세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차례 이미 홍역을 치렀고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서로 간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의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5%에서 33%, 2분기엔 33%좀 떨어졌네요. 삼성의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그래도 SK가 있고 또 키옥시아가 있고 WDC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빅5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트렌드포스의 지난 2분기 기준에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19%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일본, 키옥시아, 미국,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마이크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최근에 중국 반도체 업체까지 중국 정부의 보조와 자국 시장을 얻고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얼마 전에 애플이 아이폰 14에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한 업체가 중국 YTMC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의 약진도 큰 분야입니다. 마치 그 점유율 자체를 보면은 예전에 2010년대 전후에 했을 때의 그 D램 시장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은 어떤 전략으로 이런 낸드나 아니면 메모리나 아니면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할까? 지난 포럼에 나온 내용을 한번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은 일단 정면 돌파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진만 부사장님이 기자들이 그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감산할 계획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손쉽게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 주도로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견제하는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 상황을 삼성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대답을 좀 피했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자연 감산이냐 인위적 감산이냐 좀 얘기가 다른데 그 감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 감산이 있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좀 투입하는 양을 좀 줄여서 생산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라인을 조절합니다. 라인 조절이라는 것은 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공정 미세화를 하게 되면 웨이퍼가 좀 더 공정이 복잡해지고 또 이 생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조절을 통해서 자연 감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감산을 해서 피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피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반도체 겨울이 올지라도 인위적 감산 대신엔 공정고도화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특히 이날 메모리 쪽에서는 V낸드를 1,000단까지 쌓는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는 그동안에 칩을 약간 평면으로 더 작게 만드는 게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버티컬이라서 수직으로 만든 그 평면을 계속 쌓아 올려서 3차원 공간에 반도체를 쌓는 그런 기술을 삼성이 2013년도에 내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V낸드가 어떤 낸드의 표준으로 됐고 점점점 이 쌓는 층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예전에 아파트 10층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뭐 20층, 지금 뭐 100층까지 짓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한진만 부사장님은 옛날에 100단을 쌓았을 때 200단을 쌓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당시로서는 정말 크레이지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1단 쌓는 게 어렵다는 공정 자체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는 한진만 부사장님은 삼성은 프로세스에 집중해 300단을 쌓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공정고도화를 통해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이고요. 실제로 2024년에 9세대 V낸드를 양산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첨단 V낸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그럼 10세대냐?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몇 가지 더 층을 발표를 할 텐데 어찌됐든 2030년까지는 1000단까지 반도체가 1000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이죠. 또 삼성 메모리가 그 리서치 센터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한국과 2023년 미국 산호세, 2024년 싱가포르에 SMRC를 연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메모리 장사라는 거는 만들어서 사가세요 하고 손들어서 이제 사가면 되는 구조였지만 요즘에는 점점 그 반도체 생태계가 커지면서 맞춤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성이 차량용에서도 1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 듣고 좀 깜짝 놀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1위는 역시 마이크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 차량용 메모리에서도 삼성이 1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을 위한 최적의 메모리 솔루션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27년까지 1.4나노에 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TSMC가 1등이고 2등이 삼성이죠. 근데 이제 삼성이 좀 로드맵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는 2025년에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해오고 그 다음에 1.4나노는 언제 할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TSMC가 뭐 2027년 하반기나 2028년에 1.4나노에 진입할 거라고 봤는데 삼성전자의 계획대로라면 1.4나노 양산에 성공한다면 TSMC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파운드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나노 공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는 MBC FET라는
멀티브릿지 채널 팻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보통 핀팻 방식으로 파운드를 만드는데 물고기 비닐 같은 구조로 윗면과 좌우 3면에만 전압을 제어하는 게이트가 탑재된 방식인데 삼성은 여기서 좀 더 하나가 더 나서 상하와 좌우 4면 모두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공정 고도화를 해서 1.4나노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위적 감산이란 없다. 마이크론이 감산을 할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치킨 게임에서 봤을 때는 피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첨단 V낸드 개발을 통해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자연 감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설치해서 생태계를 확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 캐파시티를 3배 정도 키워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 파운드리 산업도 지금 TSMC처럼 쉘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좀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고요. 파운드리 자체는 이제 엊그제 나온 뉴스대로 1.4나노 진입으로 고도화 전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이나 KB나 NH가 약 7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좀 뭐 삼성 계열사니까 뭐 9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5만 전자의 삼성전자가 좀 요즘에 선적인 방안이나 또 1.4나노 진입 발표, 미국 마이크론 감산 때문에 의해서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사실 반도체는 이 시대의 필수품이고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시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뭐 아이폰 수주 물량을 줄였다고 하나 또 뭐 이런 그 수요 감소 소식에 의해서 좀 반도체 역시 조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또 한 차례 치킨 게임을 뭐 공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약 5.7%고 코스피 비중은 18%에 달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면 못해도 코스피가 20% 오른다는 그런 뜻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의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